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 167페이지에서 한번 다 배우긴 배웠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자세하게 못 다뤘던 이제 비행기의 양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이제 교과서를 좀 뛰어넘는 부분들이라 이제 교과서보다는 여기 우리 학교에 비행기 구조 교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해서 자 이제 수업 내용을 제가 좀 만들었고요. 여러분들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다 그러면 이 책을 여러분들도 한번 빌려서 대여해서 보기 바래요. 자, 오늘은 비행기의 양력인데요. 이 비행기의 양력은 결국은 유체와 관련된 거라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떤 비행기의 양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받음각과 두 번째는 날개의 단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걸 또 응용한 우리나라의 전통 기술을 한번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게 비행기 날개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의 앞에 엣지와 뒤에 엣지를 요 이은 선을 시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요렇게 진행한다고 할 때 이때 이제 바람이 요런 식으로 불겠죠. 그래서 그걸 상대풍이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냈어요. 그때 상대풍과 이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가 받음각인데 이 상황에서는 받음각은 0도죠. 이렇게 되면 비행기 받음각에 의한 양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선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만들 수 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비행기 이 경비행기긴 한데 여기 보시면 요 날개 부분하고 이 몸통 부분이 간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경비행기라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탄 비행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날개에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파츠들이 여기에 있는 이제 파일럿들이 어떤 페달이라던가 레버 등으로 이걸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래쪽으로 회전해서 내려갈 수 있는데 요런 것들로 이제 요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상대풍이 이렇게 온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오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상대풍을 이제 벡터로 보내보면 요것과 요걸로 보내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요 녀석은 양력에는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빼고, 자, 요 녀석을 보면 자, 이렇게 양력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받음각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양력은 또 커지겠지만 동시에 항력도 커지겠죠. 저항력. 그래서 비행 거리가 비행 효율이 연료 대비 비행 효율이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럿들은 감안을 해서 이 받음각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167페이지에 이 그림도 하나 그려 놓을까요? 167페이지에 자, 이 그림도 하나 그려 놓읍시다. 이렇게 요걸 그려 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사진을 구하려다 이 사진이 그나마 적합한데 이 사진도 이렇게 이 아저씨가 손목을 이렇게 굽히면 안 되고 손목을 쫙 펴야 돼. 셋, 넷, 다섯. 이 상태. 그래서 이 손바닥이 수직으로 이렇게 하고 지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칩시다. 이동 방향은 이쪽이에요. 이 상태라면 이 어깨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손목을 좀 들어서 손바닥에서 이 곡선이라고 칩시다. 손바닥을 수직으로 꿰뚫은 이 곡선이 이렇게 가게끔 한다. 그러면 이 아저씨는 팔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반대로 이렇게
손등이 앞으로 보이게, 손목을 좀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 아저씨 팔은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제 이런 걸 해보면 경험적으로 받음각이란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 달리는 차에서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중에 차 사서 한적한 시골길 같은데 가서 시야 확보하고 해야 돼, 알았지? 큰일 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날개의 단면에 따른 그 양력을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 보면은 자, 날개가 이렇게 너무 크다. 자, 날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시위선이 자, 앞에 엣지에서부터 뒤에 엣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윗면의 날개 부분 길이 A와 자, 아랫면 날개의 단면 시위선을 중심으로 길이가 있을 때 A가 B보다 크게끔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모양이야. 이게 포인트니까. 그 다음에 공기에 이렇게 층이 있다고 할게요. 공기에 이런 층이 있고 이게 분리된 층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 지구과학 배울 때 뭐 대륙권, 성층권 배우죠. 그런 것처럼 층이 이게 이제 그렇게 너비가 넓은 간격은 아니지만 층이 이게 동일한 너비의 층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2층에 이제 단면을 자, 요 단면 또 요 단면 자, 요 단면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단면을 요 단면을 자, A0라고 하고요. 여기 단면은 윗부분이니까 A 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단면은 똑같으니까 A0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같은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의 단면을 바텀 A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공기가 이상유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상유체는 사실 여러분은 이제 그 과학 시간에 아마 배울 텐데 뭐 압축이 비압축성이다, 그다음 뭐 정상 흐름이다 등등을 이제 그런 개념들을 배울 텐데 그냥 기술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흐름을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비행기가 앞으로 갈 때 자, 이런 식의 이제 공기의 흐름을 유선으로 위아래 세 가닥씩만 나타내 볼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요때 공기의 속도 자, 요때 공기의 속도를 V0라고 할 거고요. 요때 공기의 속도를 VT, 요때 공기 속도를 역시 똑같이 V0, 요때 공기 속도를 VB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뭐겠어? 결국 압력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압력. 압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미는 압력이 셀 거냐, 위에서 아래로 요 압력이 셀 거냐, 요 압력이 셀 거냐인데 우린 정답은 알고 있지. 자, 정답은 당연히 얘겠죠. 얘겠지. 그러니까 비행기 단면 갖고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야. T와 PB 중에 누가 클 것인가. 근데 정답은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근데 요거를 지금 이제 모른다 치고 이제 모르죠. 그 다음에 얘를 알려면 윗부분의 속도와 밑부분의 공기의 흐름의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또 얘를 알려면은 윗부분의 공기의 단면과 밑부분의 단면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얘는 이미 주어졌죠. 자, 요게 주어졌죠. 요 부분이 더 넓죠. 요 부분이 더 좁죠. 왜냐면 날개가 이렇게 북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걸 알았으니까 요걸 어떻게 알고 요걸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학 시간에 이거 배웠나 안 배웠나 모르겠네. 자, 요 단계에서는 연속 유체 방정식이란 거를 적용을 하면 알 수가 있고요. 요 상태에서는 자, 베르누이의
정리를 적용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내용을 조금씩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여기가 넓은 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 호수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물이 가득 차 있고요. 물이 가득 차 있고요. 자, 여기의 면적을 A1이라고 그러고 여기의 면적을 A2라고 할게.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을 이렇게 입력하고 보내고 있어. 그러면 얘도 나가겠지. 그래서 보내는 게 예를 들어 1초에 10톤이라면 나가는 것도 당연히 1초에 10톤이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 9톤이다. 그럼 여기 구멍 뚫린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이 줄줄 새는 건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니? 네, 들어오는 물의 양은 나가는 물의 양과 똑같다. 그쵸? 그 상태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나가는 물의 양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단면적이 좁으니까 길게 그려야 되겠지. 그래야 양이 같겠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여기서 나가는 물의 속도를 V1, 여기서 나가는 물의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A1 곱하기 V1 곱하기 나가는 시간 T는 A2 곱하기 V2 곱하기 나가는 시간 T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지워주면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겠지. 자, 여기가 넓고, 자, 여기가 좁으니까 대신에 여기는 느리게 나가고 여기는 빨리 나가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단면적이 넓어지면, 지금 상태는 단면적이 좁아지면 속도가 물이 빨라질 거고, 단면적이 넓어지면 속도는 줄어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호수 장난칠 때 이 앞부분을 찌그려 갖고 이 단면적을 작게 만들잖아. 그럼 물이 멀리 쭉 나가니까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요 부분, 그러니까 요 A0의 면적은 넓고 A 탑의 면적은 좁죠. 여긴 넓고 여긴 좁죠. 그렇게 되면 요 V0보다는 VT가 빠를 거야. 좁아졌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A0는 넓고 A 바텀은 좁으니까 당연히 여기 됐을까? V0보다는 VB가 빠를 거야. 근데 우리는 요 두 개를 비교하고 싶거든. VT와 VB. 근데 직관적으로 보기에 얘가 더 면적이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르겠지 뭐. 그래서 요런 결론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자, 속도 빠른 건 알겠는데 이제 진짜 알고 싶은 압력은 어떻게 하느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베르누이 정리를 배우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냥 그걸 이용하는 거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 1지점과 요 2지점이 있을 때 이제 베르누이가 그 에너지 보존을 갖고 정리를 했더니 뭐 이렇다더라. 1지점의 압력과 1지점의 운동 에너지와 1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이 지점의 압력과 이 지점의 운동 에너지와 이 지점의 위치 에너지와 같더라. 근데 이제 위치 차이는 거의 없으니까 자, 이걸 이렇게 지우면 자, 요런 뜻이 되겠지. 압력이 높아지면 속도가 줄어들 거고 압력이 낮아지면 속도가 빨라질 거고 뭐 이런 뜻이겠지. 그럼 여기서 볼게. VT가 빠르니까 이번에는 압력은 느리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요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계속 윗방향의 압력을 받을 수 있고 그게 힘이 되겠지. 이 면적을 곱하면 그래서 날개 면적이 많아지면 또 이게 양력이 그 힘이 더 세지겠지. 자, 그래서 요런 걸 이용한 원리가 우리 교과서를 좀 찾아보니까 또 온도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보시면 이제 온도 그림 필요한 것만 내가 한번 그려볼게. 이제 이거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자, 이렇게 먼저 온돌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 굴뚝이 있고요. 이게 너무 두껍다. 자, 이렇게 있고, 온돌이 이렇게 있고, 자, 굴뚝 나가는 굴뚝이 있고요. 뭐 개자리랑 이런 것들은 좀 빼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분엄기 정도만 잘 알아도 될 것 같아.
요 튀어나온 부분을 분엄기라고 하거든. 튀어나온 부분은 분엄기라고 하는데, 자 이제 보통 이렇게 생겼지. 아궁이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불을 때우는 거야. 자 불을 때우면, 자 여기는 이제 방바닥, 여기 방이야 방. 그리고 요 부분이 방바닥이고, 여기를 데우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불을 때우면 이제 불이 연기, 열 매체라 그러죠. 그 연기가 이제 열을 갖고 있는 매체가 이렇게도 가겠지만 이렇게도 갈 겁니다. 랜덤한 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이쪽 방향은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데지. 이쪽으로 나오면 이제 여기가 부엌인데, 부엌에 이제 연기가 가득하면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불을 이렇게 피우고, 이제 부채질을 해주든 어쨌든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바람을 불어 넣으면 이제 열매가 요렇게 가는 기류를 형성할 텐데, 이걸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 이게 방에 잘 때 뭐 9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는데 이 그 12시간을 누군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온 게 이 온돌의 이 분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이냐면, 지금 배운 거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야. 자, 여기 단면, 여기 단면, 여기 단면이 있다고 할 때, 요 단면을 A1, 요 단면을 A2, 요 단면을 A3라 그러고, 여기를 지나는 속도를 V1, V2, V3라고 할 때, 자, 단면적은 A1이 제일 넓고요, A3가 조금 넓어졌고요, A2가 아주 작죠. 그럼 속도는 우리가 V2가 제일 빠를 거고요, V3가 보통일 거고, V1이 느릴 거야.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부채로 바람을 불어주다가 안 불어줘도 이렇게 가는 흐름이 이렇게 역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역류를 안 하려면 어떤 구간에서는 좀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고. 빨라져야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빨라지면서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거든. 기류의 흐름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여기서 어차피 초반에 이제 바람을 불어주니까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흐름을 만들어내겠죠. 빨라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거의 역류하지 않는 그런 바람을 만들 거고요, 빠른 바람을 만들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만 흘러가면 안 되잖아. 여기다 열을 전도해 줘야 되잖아. 그래야 방바닥이 따뜻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선 또 넓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넓히는 거야. 이게 온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2000년 전이야. 거의 뭐 예수님 나올 때도 우리는 온돌을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베르누이의 정리와 같은 그런 기록들은 없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우린 그건 모르지만 이 기술, 그 당시 엔지니어죠. 엔지니어들이 그 자연의 법칙을 면밀히 관찰해서 그걸 실질적인 건축물에 적용했다는 거는 사실 정말 대단한 거지. 그게 뭐 중세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나오기 전에 그랬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표준화 수업하면서 종묘 얘기했죠. 이 종묘도 아주 표준화의 극치죠. 이것도 지금부터 한 600년 전 나온 건축물인데, 이 증축을 3번, 4번 했다는데도 이게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표준적으로 만들어서 유지보수를 아주 깔끔하게 했던 그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들이고요. 이런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도자기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들 도자기 지금은 이제 예술품이겠지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예술품으로 볼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도자기를 하려면 거의 뭐 1800도, 1500도 이상, 1500도 이상의 고온을 만드는, 그러니까 연류체에 대한 그런 경험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냥 흙을 갖고 어떤 이런 딱딱한 도자기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재료공학적 지식도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나라가 도자기를 만들어서 세계에 많이 팔다 보니까 그렇잖아.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 이제 도자기 무역하다 고려하다 코리아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옛날 전통 기술들이 생각보다 굉장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근대에 오면서 이런 기술에 대한 천시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좀 쇠퇴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놀랍죠. 그래서 아까 책 한 권 추천을 했는데 하나 더 추천할게. 이 도자기에 대한 내용은 뭐 다른 재밌는 책도 많지만 이게 이제 어렵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약간 그 이제 역사랑 문화가 합쳐지면 좀 재밌어지잖아 책이. 그래서 이거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편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좀 재밌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